사장이 주문서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저는 김미자입니다. 올해 73세고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 기록실을 도운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어르신들 기록을 챙기는 일이었는데요. 조용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렇게 별 탈 없이 지내왔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떠났고요. 아들 재현이 내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다정이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34살인데 말수가 많지 않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처음엔 좀 낯설기도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뭘 하면 반드시 끝을 맺고 누군가한테 신세를 지는 걸 극도로 불편해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영수증 하나도 반드시 챙기고 계산이 조금만 달라도 꼭 확인하는 아이. 제가 7년 넘게 옆에서 봐왔는데 그 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며느리가 공개 망신을 당한 날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저는 문화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다정이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앞두고 가족분들이 추모 책자를 부탁하셨거든요. 평소에 저도 알고 지내던 분 댁이라 제가 인쇄소에 맡겨뒀던 거예요. 다정이가 마침 시장 쪽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찾아오겠다고 한 거였고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환절기에 바람도 쌀쌀한데 다정이 혼자 이리저리 다니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느리가 혼자 심부름 가는 게 왠지 미안하기도 했고요. 인쇄소는 시장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15분쯤 되는 거리였어요. 그 길을 다정이와 나란히 걸으면서 저는 가을 냄새를 맡았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발밑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 정말로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오후였거든요. 다정이는 걸으면서 핸드폰 메모를 확인하더라고요. 인쇄소 이름, 주문번호, 수령 날짜, 뭐든 꼼꼼하게 적어두는 아이예요. 다 확인했지? 제가 물었더니 네 어머니, 주문번호도 있고 연락처도 있어요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든든했습니다. 이 아이가 허술하게 움직이는 법이 없으니까요. 가게 간판이 꽤 바랬고 유리문에는 각종 인쇄 견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결혼식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현수막 샘플, 오래된 가게 특유의 정갈함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잉크 냄새가 먼저 왔어요. 기계 돌아가는 낮은 소리도 안쪽에서 들렸고요. 다정이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서다정인데요. 인쇄물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장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탁 던졌습니다. 소리가 제법 났어요. 작은 가게 안에서 그 소리가 꽤 크게 울렸거든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주문 날짜들이 줄줄이 적혀 있고 옆에 금액이 나열된 외상 장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갚아야 인셈을 드립니다. 다정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종이를 들어보더니 죄송한데요, 이게 무슨 이라고 했어요. 사장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몇 달 동안 외상으로 물건 가져가고 돈을 한 번도 안 갚으셨잖아요. 서다정 씨 아니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외상이요? 다정이가요? 다정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외상으로 물건 가져간 적이 없는데요. 오늘 처음 찾아온 거예요.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처음이요? 참, 추모책자 급하다고 해서 먼저 내드린 거예요. 지난달에도 같은 목소리로 찾아오셨잖아요. 모자 쓰고 왔어도 얼굴은 못 속여요. 저는 뭐라고 끼어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무작정 아니라고 하자니 사장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다정이가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말 한마디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잘못된 방향으로 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저희뿐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고 마침 시장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어느새 입구 쪽에서 흘끔흘끔 보고 있었어요. 안쪽 작업실에서 나온 직원도 멀찌감치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고요. 사장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추모책자, 행사 초대장, 현수막까지 전부 외상으로 가져가셨잖아요. 34만 원이 넘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정이가 손을 들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이 장부를 도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엔 일 못 맡겠습니다. 갚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골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참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전에 그 잠깐, 아무 말도 없던 그 순간이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앉은 그 시선들이 말보다 훨씬 날카롭게 박혔거든요. 우리는 인쇄물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정이가 먼저 나갔고 저는 뒤를 따라 나오면서 골목 입구 쪽 사람들 시선이 우리 등에 꽂히는 걸 느꼈어요. 발걸음이 천근같이 무거웠습니다. 외상 떼먹은 사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는데 모두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이 그렇게 좁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정겹게 느껴지던 그 골목이 그날은 빠져나와야 할 터널처럼 느껴졌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동안 다정이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작정 괜찮다고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쓸려갔어요. 그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 맞나 잠깐 멍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안 났거든요. 다정이가 외상을 떼먹었다고요? 내가 7년 동안 봐온 이 아이가요? 버스를 타고 나서야 다정이가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아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자꾸 걸렸어요. 사장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저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그 종이에 적혀 있던 날짜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재현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다정이는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현관 앞에 잠깐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의 형광등 소리만 윙윙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부 내용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3달에 걸쳐 5번이었어요. 추모책자에 행사 초대장, 현수막까지. 금액은 34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다정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 34만 원 때문에? 그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사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고 계산이 조금만 달라도 꼭 확인하는 아이. 누군가한테 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불편해하는 성격. 그 아이가. 근데 사장은 왜 그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요.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가 했어요. 한참 후에 다정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7월에 거기 간 적 없어요. 그때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담석 수술이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맞아요. 다정이가 여름에 담석 수술을 받았었어요. 7월 중순에 입원해서 열흘 넘게 있었으니까.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 무리를 못했고요. 제가 죽을 끓여다 날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인쇄소에 있었다는 그 여자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8월이랑 9월은? 다정이가 핸드폰 캘린더를 꺼내더니 확인했습니다. 8월은 제사 때문에 일정이 꽉 차 있었고요. 9월 둘째 주는 친정 부모님이랑 통영 여행 갔었는데 그때가 맞으면 저 서울에 없었어요. 저는 날짜를 머릿속으로 대조했어요. 7월 셋째 주 병원, 9월 둘째 주 통영, 5번 중에 최소 2번은 다정이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듯했거든요. 그렇다면 인쇄소에 다정이 대신 간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다정이를 알고 이름을 댄 건지 아니면 사장이 먼저 헷갈린 건지 저는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정이를 보면서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다정아, 너 혹시 너랑 닮은 사람 만나본 적 있니? 아니면 누가 너랑 닮았다는 말 들은 적 있어? 다정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정이한테 지금 제 생각을 말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근거도 없이 말을 꺼냈다가 다정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요. 방으로 돌아간 다정이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꾸 사장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장부도 있었고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다정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담석 수술 기록은 명백하게 남아있는 거고 통영 여행은 친정 부모님이 증인이잖아요. 저는 일어나 부엌에 나가서 물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은 어둡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냉장고 불빛 아래 혼자 서 있으면서 저는 다정이를 7년 동안 지켜봐온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시장에서 거스름 돈 100원이 더 나오면 꼭 돌려주는 아이. 택배가 잘못 오면 바로 연락해서 반송하는 아이. 남한테 뭔가를 빚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아이. 그 아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본 여자는 누구냐?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저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못 잃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정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오해면 오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대로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게 분명했거든요.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다정이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시장 좀 들렀다 올게. 짧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더 말하면 다정이가 따라 나올 것 같아서요. 혼자 가야 했습니다. 다정이가 옆에 있으면 사장이 오히려 마음을 닫을 수 있었거든요. 시장 골목은 아침부터 사람이 많았어요.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목소리, 생선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 어딘가에서 풍기는 깨 볶는 냄새. 저는 그 골목이 익숙했어요. 7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요. 시장 상인들하고도 얼굴을 트고 지내는 사이고요. 근데 그날은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그 시선들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두부 가게 앞을 지나다가 아주머니가 저한테 눈을 맞추더니 그냥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평소엔 꼭 한마디씩 걸어오는 분인데 저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시장이라는 곳이 그래요.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아침이면 골목 끝까지 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인쇄소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어제와 같은 간판, 같은 유리문, 같은 냄새.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사장이 작업실 쪽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장이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7월에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애가 7월 중순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담석 수술이었거든요. 열흘 넘게 있었으니까 그 시기에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사장이 팔짱을 끼며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얼굴을 여러 번 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요. 제가 착각을 그렇게 오래 하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여자가 왔을 때 찍힌 게 있을까요?
CCTV 같은 거요. 사장이 카운터 위쪽 모서리를 올려다 봤어요. 저장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볼게요. 사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오래된 장비였어요. 화면이 흐릿하고 각도도 좋지 않았지만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어요. 사장이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날짜를 찾았어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숨을 참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다정이면 어쩌나, 아니면 어쩌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8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여자 한 명이 나타났어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 얼굴 위쪽이 가려졌는데 그 반쪽만으로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정이었습니다. 아니, 다정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어요. 눈매가 같았어요. 입술선도 같았어요. 턱 라인도,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비슷했어요. 살짝 왼발에 무게를 실어 비스듬히 서는 그 모습, 다정이가 서 있을 때 저렇게 서거든요. 틀림없이 다정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제 인쇄소 사장이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CCTV를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상자를 집어 옆구리에 끼는 장면이었어요. 오른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다정이는 왼손잡이거든요. 7년 넘게 옆에서 봐온 거예요. 밥상에서도 서류 쓸 때도 뭘 집을 때도 항상 왼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는데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그 사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장한테 그 구간을 다시 틀어달라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여전히 오른손이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분명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오른손으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다정이가 아니에요. 다정이와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입니다. 사장도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며느리 분이랑 비슷한 분이 있나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영상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도 될까요? 사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가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장면, 상자를 오른손으로 드는 장면, 두 컷을 찍었어요. 인쇄소를 나오면서 저는 발걸음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어요. 다정이와 똑같이 생긴 사람, 오른손잡이, 3달에 걸쳐 5번. 이게 다 뭔가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실마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직 몰랐거든요. 저는 골목 어귀에 잠깐 서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낯선 사람을 찾는 일이잖아요.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가진 건 흐릿한 CCTV 사진 2장뿐이었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시장 상인들. 저는 이 동네에서 7년을 살았고 문화센터 기록실을 드나들면서 시장 골목 상인들하고도 얼굴을 튼 지 꽤 됐어요. 채소가게 이 아주머니, 방앗간 박씨 아저씨, 분식집 하는 최 사장님. 이분들이 눈이 밝거든요. 시장을 매일 오가는 사람들 얼굴은
꿰고 있는 분들이에요. 낯선 사람이 며칠 동안 어슬렁거리면 바로 알아채는 분들이고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을 들고 한 분씩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채소 가게에 이 아주머니한테 갔어요. 아주머니는 한창 배추를 다듬고 있다가 제가 사진을 내밀자 손을 멈췄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 봤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서요? 저기 저 골목 있잖아요. 인쇄소 쪽에서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 봤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주 보던 얼굴이에요. 언제쯤이었어요? 여름부터 가을 사이였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쪽 문화센터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돌아서 뒤쪽 골목으로 가더라고요. 문화센터 방향. 저는 그 말을 핸드폰 메모에 적었습니다. 방앗간 박씨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을 보더니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알아요. 자주 보던 얼굴인데 근처 어딘가에 사는 것 같던데 어디서 주로 보셨어요? 시장 안쪽이요. 뭔가 살 것도 없는데 그냥 서성거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이상하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를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서성거렸다는 게요. 배가 고픈데 살 돈이 없는 사람처럼요. 분식집 최 사장님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얼굴은 못 봤는데 저 뒷골목 쪽으로 가는 건 봤어요. 가끔 편의점 봉투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혼자였어요. 늘. 혼자. 늘. 그 두 마디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세 분이 모두 이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셋 다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문화센터 뒤쪽 골목. 저는 핸드폰 메모를 다시 한번 봤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 문화센터 방향. 박씨 아저씨 시장 안쪽에서 서성거림. 최 사장님 저쪽 골목 혼자 늘. 세 방향이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문화센터 본관 건물을 지나 주차장을 가로질러 뒤쪽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이쪽은 낮에도 좀 어두운 골목이에요. 건물 그늘이 하루 종일 드리워지는 곳이거든요. 평소에 지나다닐 일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지나쳐 다녔던 구간이었어요. 골목 끝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슨 창고로 쓰이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막혀 있었어요. 그 건물 앞에 서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이 낡은 건물에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건물 벽면에 풀이 자라 있었어요.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 바닥에 작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누군가 최근에 쓴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숨을 한번 골았어요. 그때 건물 옆면 쪽에서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창문들은 다 막혀 있는데 한쪽 창문만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무언가 걸쳐져 있었고요. 옷가지처럼 보였습니다. 빨아서 말리려고 걸어둔 것 같은. 저는 멈춰 섰어요. 한참 서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시장 소음, 그리고 문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안에서 비닐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아니면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정면으로 돌아가서 문 앞에 섰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안쪽에서 무게가 실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저 해코지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처럼 가는 소리, 사람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소리요. 저는 거기서 물러서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냥 가면 이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혼자, 늘, 그 두 마디. 저는 문 옆 낮은 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가을 햇볕이 골목 끝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에 낙엽 하나가 굴러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기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새로 눈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정이었습니다. 아니, 다정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매가 같았어요. 코선도 같았어요. 입술선도, 턱 라인도. 하지만 다정이가 아니었어요. 다정이라면 저를 보고 이렇게 문틈에서 숨지 않았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무섭게 할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얘기해요.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단정하지 않았고 입고 있는 옷이 꽤 낡아 있었어요. 얼굴이 여위어 있었어요. 뺨이 패인 것처럼 가늘었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얼굴이,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2번, 3번 다시 봤어요. 다정이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다정이가 만약 이렇게 서 있다면,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면, 이렇게 지쳐 있다면 꼭 이 여자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한쪽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저를 봤어요. 도망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더 재촉하지 않았어요. 담 위에 걸터 앉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여자가 문 쪽에 등을 기대며 조금 내려앉았어요.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서 있던 것보다는 힘이 빠진 자세였어요. 도망갈 준비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쳐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몸만이 아니라 긴장하는 것 자체가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방금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발을 반걸음 뒤로 뺐어요. 문 쪽으로 몸이 기울었고요. 도망갈 준비를 다시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이름만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멈췄어요.
완전히 안심한 건 아니었어요. 눈이 저를 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아직 결정을 못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여자가 벽에 등을 기대며 조금 힘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시선을 발밑으로 내렸습니다. 그 자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짧게 말했어요. 윤혜주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윤혜주. 다정이는 서다정이에요. 얼굴은 똑같은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 골목에 우리 둘이 서 있었어요. 다정이 얼굴을 한 낯선 여자와 아무 말도 못하는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흥분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다정이와 똑같이 생겼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따뜻한 캔 커피를 사들고 갔습니다. 혜주는 거기 있었어요. 어제보다 문을 조금 더 빨리 열어줬어요. 저는 준비해온 걸 내밀었습니다. 별게 아니었는데 혜주가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흔들렸어요.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뭔가를 참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혜주가 조용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어요.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처럼요. 저는 담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혜주는 삼각김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커피를 쥐고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야 할 게 많았지만 재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말을 쏟아내기보다 이 사람이 스스로 열 때까 기다려야 했어요. 한참 후에 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처음부터 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부러 부정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부정하면 물건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한 번이었는데 사장님이 다음에 또 오면 주겠다고 해서 그게 계속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배가 너무 고팠다. 그 한마디가 다른 말들을 다 밀어냈거든요. 인쇄소 사장이 공개적으로 화를 낸 것도, 다정이가 망신을 당한 것도, 제가 며칠 동안 골목을 헤집고 다닌 것도 그 한마디 앞에서 다 작아졌어요. 저는 혜주 옆에 앉아서 잠깐 그냥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혜주도 말이 없었어요. 삼각김밥을 다 먹고 나서 캔 커피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데워진 캔을 손바닥에 감싸지는 것.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따뜻한 것을 잘 못 가졌구나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 후에 혜주가 다시 말했어요. 다정 씨는 어떤 분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영수증 하나도 꼭 챙기고 뭔가 잘못되면 반드시 바로잡으려 하는 사람이에요. 혜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그 사람한테 피해를 드렸는데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혜주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손에 쥔 캔을 좀 더 꽉 쥐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반년쯤요. 주소는요? 혜주가 잠깐 저를 봤어요. 주소 없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어요. 주소지가 말소된 상태, 이 나이에 주소가 없다는 건 어딘가 등록된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서류상으론 없는 사람, 이 골목에서 혼자 반년을.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혜주가 잠깐 저를 봤어요. 고향이요? 짧게 되뇌더니 말했어요. 없어요. 어릴 때 자란 곳은 보호시설이요. 혜주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보호시설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뭔가가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감 같은 게 왔습니다. 이건 그냥 닮은 얼굴이 아닐 수 있다는 예감이요. 어느 시설이에요? 혜주가 시설 이름을 말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깍 하고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혜주가 날짜를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정이 생일과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혜주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골목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물었어요. 그 시설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은요? 혜주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모르죠. 기록에는 화재 사고로 원가족 정보가 소실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화재 사고, 원가족 기록 소실. 저는 그 말들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짚었어요. 얼굴이 같다. 생일이 같다. 같은 시설. 화재로 기록이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이건 확인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도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다정이한테 꺼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게요. 여기 있어요. 혜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골목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다정이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르다. 먼저 기록을 확인해야 해. 저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기록실은 제가 7년 동안 드나든 곳이에요. 오래된 서류들이 연도별로 쌓여 있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구석 서랍들이 있었어요. 지역 복지 연계 자료나 옛날 행정 서류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는 일단 제일 오래된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서류를 꺼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종이가 누렇게 변색된 것들도 있었어요. 한 장씩 넘기면서 저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찾아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2서랍, 3서랍, 연도가 적힌 파일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사업보고서, 어르신 현황표, 봉사일지, 시설 관련 내용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낡은 바인더 하나가 나왔어요.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지역 보호시설 연계 사업 자료였습니다.
연도가 30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시설 이름이 나왔어요. 혜주가 말한 그 시설이었습니다. 입소 아동 목록이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입소한 두 아이, 성별여, 생년월일 비고란에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화재 피해 가정, 쌍생아 추정, 원가족 정보 확인 불가. 저는 그 줄에서 눈이 멎었어요. 쌍생아 추정.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화재 피해 가정, 쌍생아 추정, 원가족 정보 확인 불가. 세 줄을 3번 읽었어요. 네 번째 읽을 때에야 그 뜻이 온전히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인더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 위 글씨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 눈이 흔들리는 거였겠죠. 두 아이가 같은 날 들어왔어요. 같은 얼굴로. 그런데 기록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둘이 연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한 아이는 다른 경로로 가족을 얻었고 한 아이는 시설에 남았던 거겠죠. 저는 그 바인더를 품에 안고 한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정이가 그 한 아이였을 거예요. 혜주가 나머지 한 아이였을 거고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서로를 모른 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34년 동안 걸어서 15분 거리에서 한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한 사람은 폐건물에서 그 15분이라는 거리가 이상하게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 멀게도 느껴졌어요. 같은 골목을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34년 동안 한 번도 서로를 몰랐다는 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눈물은 안 났는데 눈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기록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정이가 부엌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칠째 제가 아침마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봤을 테니까요.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정아, 할 얘기가 있어. 다정이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인쇄소 CCTV에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찍혀 있었어. 이름은 윤혜주야. 문화센터 뒤 폐건물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보호시설 출신이고 주소도 없어. 다정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 생일이 너랑 같아. 시설 기록에 같은 날 들어온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둘 다 화재 피해 가정 출신이고 쌍생아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어. 다정이의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조용히 식탁 위로 내려왔어요. 소리도 없이요. 다정이가 싱크대 모서리를 한 손으로 잡았어요. 그 손이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정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부엌 창밖으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다정이가 말했어요. 저 잠깐 앉아도 될까요? 다정이가 의자를 당겨 앉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진 속 제 어릴 때 얼굴이 다른 가족들이랑 아무리 봐도 안 닮아서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정이가 이 사실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끼면서 그걸 조용히 덮어두고 살았다는 게요. 그러면서도 부모님 걱정을 먼저 했다는 게 엄마한테는 말할 거야? 다정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확인이 되고 나서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 테니까. 저를 키워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 대답이 참 다정이다웠어요.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하려는 것. 상대방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 어쩌면 저를 닮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다정이와 혜주, 두 사람. 혜주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야. DNA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뺨 안쪽을 닦는 것 뿐이었거든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두 사람 옆모습을 보면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귀 모양, 같은 방식으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 한 사람은 오른손잡이고 한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것만 달랐어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습니다. 저는 다정이 혜주와 함께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이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두 분은 쌍둥이로 확인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잠깐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데, 막상 말로 들으니까 그 단어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쌍둥이. 다정이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다정이가 그 결과지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혜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도 들렸고요. 그 소란한 소리들 속에서 우리 셋만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에 다정이가 혜주 쪽을 봤어요. 혜주도 다정이 쪽을 봤고요.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둘 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바라봤어요. 다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래됐네요. 혜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 두 마디 사이에 34년이 들어있다고 느꼈어요. 억울함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도 있는 혜주가 다정이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다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또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두 사람 옆에서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또 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가 없었을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그 생각을 마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냥 여기 있으면 됐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인쇄소로 갔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사장이 주문서를 탁자에 내던지던 순간 골목 입구에서 흘끔흘끔 보던 시선들, 버스 안에서 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말. 어머니, 저 정말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인쇄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장한테 말했어요. CCTV 속 여자와 제 며느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서로 몰랐던 쌍둥이 자매라는 것, 사장도 착각을 했고 그쪽도 부정을 못한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공개 망신이 제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저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사장이 알아야 할 사실을 전달하러 간 거였으니까요. 사장이 오래 말이 없었어요. 카운터 위에 팔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안쪽 작업실 기계 소리만 낮게 들렸고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니. 저는 사장한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다정이한테 직접 사과해 달라고요. 전화가 아니라 직접. 그리고 우리 집이 아니라 그날 망신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요. 공개적으로 당한 거니까 사과도 같은 자리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장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정이를 데리고 그 골목으로 갔어요. 사장이 인쇄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채소 가게 이 아주머니가 뭔가 눈치를 채고 저쪽을 보고 있었어요. 방앗간 박씨 아저씨도 작업을 멈추고 서 있었고요. 사장이 다정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했으니 죄송합니다. 다정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는데 저는 그게 참 다정이답다고 생각했어요. 길게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것. 그게 이 아이의 방식이었거든요. 골목을 나오면서 다정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내가 뭘 했겠어. 다 내가 억울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랬지. 그리고 혜주. 저는 혜주가 계속 그 폐건물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큰 걸 해줄 순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습니다. 문화센터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실 보조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소도 없고 시설 출신이고 하지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보증을 서겠다고도 했어요. 관장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번 만나봅시다. 혜주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거기 가도 되겠냐고요. 눈빛에 또 그 체념 같은 게 있었어요. 익숙해진 포기 같은 거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저는 말했어요. 기록실은 조용히 앉아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손에 쥐는 일이에요. 당신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혜주가 오랫동안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혜주는 문화센터 기록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요. 첫 출근 날 혜주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서 한동안 손을 올려놓지 못했어요. 만져도 되는 건지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그냥 꺼내면 돼요라고 했어요. 혜주가 조심스럽게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아주 천천히요. 오래된 서류를 분류하고 행사 기록을 정리하고 어르신들 사진을 앨범에 끼워드리는 일을요. 주소도 생겼어요. 문화센터 근처에 작은 고시원이지만 이제는 서류에 적을 수 있는 주소가 생긴 거예요. 그걸 말해줬을 때 혜주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짧은 웃음이었는데 다정이 웃음이랑 똑같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방식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얼굴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정이와 혜주는 아직 어색해요. 34년이 하루아침에 좁혀지진 않으니까요. 가끔 문화센터에서 마주칠 때 짧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이미 34년을 따로 살아왔으니까요.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쩌면 그게 더 진짜일 수도 있고요. 그 두 사람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걸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볼 생각이에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도 있고 몰랐다가 발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혈연이 아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장부 날짜를 확인했고 CCTV를 들여다봤고 시장 골목을 걸었고 폐건물 문을 두드렸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확인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화부터 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날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속이 얼마나 쓰렸는지 몰라요. 근데 화는 사실을 찾아주지 않아요. 발걸음이 찾아주거든요.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감정이 앞서면 사실을 놓치게 돼요. 먼저 화내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김미자, 73세입니다. 오늘도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채소 가게 이 아주머니랑 눈이 마주치면 이제는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방앗간 박씨 아저씨도 분식집 최 사장님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혜주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시장이라는 곳이 그래요. 오래 살면 오래 아는 것들이 생기고 그 알미 때로는 엉뚱한 데서 힘이 되더라고요. 그 골목이 이제는 조금 더 넓어 보여요.